난 돈이 없어 라는 분들을 위한 전략이에요. TQQQ 하다가 앞으로 10년 동안은 어디가 더 강세를 보일까? 근데 채권 지금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다 했는데. 왜냐면은 지금 사실 막 20년 만에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립금리가 4%까지 오를 것이다. 그러면 국채금리 더 오른 것이 아니냐? 더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네. 왜 그러냐고요? 네. 간단합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중립금리가 4%라는 것은 아마 실질금리일 거예요. 그러겠죠? 경제는 실질 텀으로 하니까. 네. 명목 텀이라면 또 다른 이야기고요. 실질 텀이 4%가 나온다는 건 뭘 뜻하냐면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호황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인플레가 계속 가속화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금리 레벨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채권에서 좀 손실 보더라도 주식 사서 대박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에서는 더 까질 수 있지만 자산 배분 관점에서 주식 쪽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예. 같이 사야죠.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주장을 펼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분이다. 주식 안 사고 뭐예요? 그러니까 고금리의 고성장 국면. 네네. 70년대 한국이 재현된다는 거예요. 70년대는 좀 심했고요. 네. 90년대 한국이 재현된다는 거니까. 그럼 실물 자산, 주식 채권, 주식하고 부동산 사야죠. 대박 나는 장이요. 알겠습니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박사님 채널 영상을 보니까 투자 3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거 쉬워요.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쉬워요. 지금 같은 장에서 이제 난 돈이 없어 라는 분들을 위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주식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거나 발을 많이 담그고 계신 분들 이야기만 했어요. 근데 그렇죠. 네. 투자 3분법은 박사님 제가 투자를 좀 실패한 거 인정하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근데 제가 열심히 이제 원화채굴해서 투자해보려고 합니다 라는 분들을 위한 저희 채널에 박사님 말씀 안 듣고 레버리지 하다가 TQQQ 하다가 박사님 그렇게 말리는데 네. 했다. 또 박사님이 코인에 대해서 금리 오를 때 코인 힘들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코스름 치다가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근데 박사님 이제 지금 마음 잡아서 매월 100만 원씩 투자해보려 합니다 라고 질문이 오신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분 만나면 이런 분 이야기를 들으면 막 제가 옛날 생각이 엄청나고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33만 원씩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국채 사라. 자, 앞으로 10년 동안은 어디가 더 강세를 보일까?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 주식이 지난 10년간 셌다고 해서 앞으로 10년도 셀까요? 이번에 봤잖아요. 더 많이 빠졌죠. 연초 대비 30% 빠진 거 봤잖아요. 나스닥이. 네. 돈 복사기라고 불리던 TQQQ가 반토막이 나잖아요. 네. 4분의 1 토막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을 보면서 앞으로도 미국이 계속 될지, 우리가 또 2000년대처럼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잘 나가는 장이 올지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둘 다 사면 되잖아요. 세 번째, 그런데 2008년이나 2020년이나 또는 2022년처럼 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붕괴되는 시장이 올 때 누군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3분의 1은 보험. 이게 바로 탈무드법하고도 비슷한 거고요. 아무튼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주식 3분의 1, 미국 주식 3분의 1, 그리고 미국 국채 3분의 1 하면 전체 자산의 66%가 주식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맞고, 두 번째 그렇지만 올해 같은 극단적인 공포가 왔을 때도 채권에서 뭔가 디딤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1200만 원 투자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이 돼 있어야 되는데 보나마나 300, 300, 500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300, 300, 500이 됐잖아요. 500은 보나마나 국채일 거고 주식들은 300, 300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올해가 지났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으면 내년에 투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50, 50 투자를 하면서 300, 300 돼 있는 데다가 4달 동안 계속 500만 원을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겠죠. 이해돼서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1년에 한 번만 정산해가지고. 저는 보통 4월에 해요. 왜냐하면 그때 뭐 연말정산도 나오고 배당금도 나오고 이자도 그때 나오니까. 네네. 그거 돈을 들고서 4대 4대 4로 투자했는 게 3, 3, 5가 됐다 그러면 3, 3에 집중적으로 계속 저축해서 5, 5, 5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죠. 왜? 저가 매수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투자를 하시면 연 환산 복리 수익률이 한 8%대 정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 저축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 눈덩이가 구르는 속도는 더 커지니까 월 100이 아니라 진급하시면 200, 맞벌이 하시면 300. 애가 저기 초등학교 들어가서 돈이 이전보다 조금 덜 들어가면 기저귀값 이런 거 필요 없다. 뭐 그렇지는 않지만 영어 유치원 보내다가 일반 초등학교를 넣었다고 생각하자는 거죠. 네네. 그러면 네. 500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쵸. 순식간에 굴러가요. 화이팅입니다. 궁금한 게 약간 방법론 쪽에서 리밸런싱은 그러면 약간 좀 뭐 주기별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산가격 뭐 제일 좋은 건 주기별. 일단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하세요. 4월에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다가 올해 지금처럼 뭐 역사상 최저, 뭐 외환위기, 금융위기 소리가 들리면 그때 한번 리밸런싱 하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지표가 뭐냐면 금융위기 이야기가 나오면 하면 좋습니다. 금융위기. 네, 금융위기가 왔다. 이제 회색 코뿔소가 왔다. 뭐 이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리밸런싱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약간 좀 그런.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리밸런싱 하는 거잖아요. 달러 팔아서, 금 팔아서 한국 주식 채권 사면서 물리고 있습니다. 저도 피해를 흘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최근에 약간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약간 좀 박사님께서는 중국 시장을 장기적으로 좋게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제 네. 말 빠져서 네. 제가 바꿨어요. 바꿨어요? 네, 중립 이제. 중립입니까 이제? 이제 그냥 이머징 마켓에 하나. 어. 숏이 아니라 네네. 뉴트럴. 바이까지는 중립, 아니고. 중립. 네, 숏은 아니고요. 매도는 아니고. 네네. 뉴트럴 정도. 왜냐면 많이 빠졌어요. 딴 나라보다 훨씬 많이 빠졌어요. 빠진 거 앞에서 장사 없다. 네, 그래서 역사상 또 밸류에이션 레벨, 네. 저평가 레벨로 갔어요.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레벨을 따져보면 지난 한 20년, 그러니까 우리 외환위기 이후를 해야 서로 비교가 비슷하게 될 거니까 네네.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붕괴 이후를 한 22년을 놓고 보면 아직도 미국이 버블 레벨이고요. 역사적 평균 레벨에 이제 잠깐 내려온 정도? 그런 정도고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사적 평균보다 이제 20% 이상 싸고 우리가 1.1배가 평균인데 지금 0.9니까 네네. 20% 이상 싸고 요대로 가면 내년에는 30% 싸지는. 그래서 저가 매수. 그랬고 중국이 역사적인 평균이 1.5인가 그런데 지금 1.5인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빠지면 뭐 서볼만 하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참 고평가 레벨에 있다가 둘이 이제 저평가 레벨로 이제 내려가나 그러니까 6월에 내려가나 그렇습니다. 살만하죠. 근데 우리보단 매력 없죠. 그런 이야기예요. 매력이 없다. 어차피 이제 돈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쏠리니까. 그건 모멘텀을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익 많이 난 대로 돈이 계속 간다 그러면 주가는 계속 끝없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언젠가 오르다 보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떨어지면서 결국 누군가가 매도를 하면서 그 대부분의 매도는 대주주가 매도하죠. 우리도 그렇죠. 네. 그렇죠. IPO가 뭐예요? 대주주 매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장님이 가장 아끼는 자회사를 파는 거잖아요. 뭐 제 말 틀린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IPO 나올 때 주식 팔아야 되는 거고요. 아. 반대로 IPO가 중단될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지금 IPO가 속속 중단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쪽은 뭐 지금까지 충분히 다뤘고 이 부동산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약간 좀 그런 플로어들을 보면은 암호화폐 많이 빠졌고 주식도 많이 빠졌고 채권 시장도 곡소리가 나고 다음은 이제 부동산 차례다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박사님의 생각 어떠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래도 우리 부동산은 강보합 정도 봐요 저는 계속. 그러니까 오른다까지는 아닌데 네네. 인플레는 이기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명목 가격이 빠질 것 같지는 좀 않은.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아무리 쳐다봐도 공급이 없고. 우리 지금 사이다 경제 오면서 이렇게 테헤란로를 제가 이렇게 버스 타고 왔는데 주변에 아무리 쳐다봐도 타워 크레인이 하나도 없다. 뭐 반포, 강동, 방배가야 있다. 적어도 강해 남쪽에서는 이건 너무 광명 가야 있다. 너무 심하게 공급이 부족하다. 두 번째가 정부가 둔주 사태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분야가 상한제를 결국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저는 저기 주어가 없었어요 지금.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아무튼 간에 분야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있던 마이너스의 프리미엄, 불확실성 때문에 디스카운트 돼 있던 게 해소되겠죠. 그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그죠. 그리고 게다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죠. 도계위가 체인지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호재가 나오는 지역이 되게 비싼 지역들이 호재가 나와요. 그러면 그 가격이라는 건 서울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총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시가총액.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한번 움직이면 네. 주식 가격에 몇 %씩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죠. 그런 것처럼 그 강남 부동산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한 30-40% 될 거예요. 30%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빠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양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주택에 너무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몇몇 단지들이 입주가 제대로 안 되고 파토나게 생긴 단지들을 위해서라도 이거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할 거라고 보는 거고 네. 이게 또 정책에도 있었어요. 공약에도. 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과도한 규제들이 철폐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또 리모델링 단지들이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단지에 존재하던 불확실성의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분명히 힘들 거고 특히 작년에 30%씩 막 급등했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KB 시세 기준으로 시군구 지역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돌려보시면 30% 이상 상승한 시군구가 7개인가 8개인가 그래요. 생각보다 많네요.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거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저는 안 빠진다가 아니라 빠지는 데가 있는데 시장이 다시 또 지금 이번 시장이 부동산도 똑같이 퀄리티 시장이다. 그러니까 동반 급등했던 데들은 차익 실현 효과가 나올 것 같고 반대로 내재 가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때문에 저평화됐던 곳은 오를 수도 있는 시장인데 시가총액 큰 데가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 전체 평균이 마이너스 나기는 좀 쉽지 않다. 딴 데가 패닉이 나지 않는 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확실히 약간 좀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작년이 이상한 해였죠. 작년이 버블장, 전형적인 버블이죠. 아니, 전국이 다 같이 어떻게 20-30% 올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인구 주는 지역도 있고 일자리 주는 지역도 있는데 또 공급이 과다한 지역도 있는데 같이 오른다고요? 이거는 시장이 미친 거였죠. 그러니까 작년은 정말 어떤 분의 저자 말씀대로 미친 부동산이었고요, 작년이. 어마어마한 버블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그게 정상화되는 중인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이 폭력적인 방향의 정상화보다는 인플레 속에 집값이 못 오르면서 실질적인 버블이 줄어드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잘 고려하셔서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힘들어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좀 달러 투자 좀 하세요. 올인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달러 투자 좀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짧고 굵게 또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앞서서도 기억에 남는 말씀이 물이 들어올 때는 누가 이제 뭐 빤스를 입고 수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물이 나가고 나서는 적나라하게 들어간다는 것처럼 자산 배분의 효과가 정말 빛을 발하는 시기가 하락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원금을 잃지 않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해야 되는 거를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박사님 채널에 가셔서 투자 도움 많이 받으시고 또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조만간 이제 출시가 되는데 자산 배분 관점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하니까 꼭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춘욱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